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자격 실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개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실기 파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실기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어렵지 않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엑셀 부분을 뺐습니다. 일부러. 엑셀 같은 경우는 쉽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엑셀을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자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제가 엑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1급 이제 R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거겠죠. 출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 역량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뒤에도 그 예시 문항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분석을 통하게 되면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적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전국 학교의 책상 난법을 위한 조달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책상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럴 때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제 공고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에 대한 것들, 전국 중학교에 납품할 책상에서 예를 들면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 이제 나라장터에 이제 공지가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책상 제조에서 중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장 데이터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145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발주한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할 책상 물품 조달업체 입찰 시에 사용할 근거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분석에 대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CSV 파일로 해서 많이 해체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변수명들은 틀리긴 하겠죠. 그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시험 볼 때마다 그 데이터 형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책상 제조에 우리가 조달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신장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는 기본적인 사양을 이제 거기서 기본적인 사양을 이제 정의를 했지만, 보시면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175면 상당히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지금 175면 어린 친구들 또 중학생 이런 친구들은 175면 클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보다는 크지 않고 평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가 과거와는 좀 틀리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표준 신장이나 이런 것들, 또 몸무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 상태 충분하죠. 영양 상태 충분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때 어디서는 140으로 기준을 지어놔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통계청 가면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키나 이런 것들, 앉은 키 또는 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평균들이 좀 나와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평균 신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를 했다. 그럼 우리는 140으로 예를 들면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147로 하겠다. 또는 뭐 148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제한을 했을 때 어떻게 돼? 제한서 상에 이제 경쟁 기업은 예를 들면 140으로 돼 있고 우리는 147로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틀려지니까 당연히 책상이 크면 기존 거 작을 때보다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동일 원가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리하게 조달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위해서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에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변수명에 대한 설명도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고, 변수명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CSV 파일 안에 여기는 이제 아이디 번호, 하이치 같은 경우는 신장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표본 중학생들의 평균 신장에 대한 수치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 통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 및 체질 개선에 따라 신장이 기존에 알려진 수치보다
커졌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봐라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대한 준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교재에는 어디 있냐? 한국생산사본부에 가시면 그 이제 자격에 대한 검정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 검정 사이트를 가시면 거기에 이제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또는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필기에 대한 교재들이 대해 안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에 대한 교재들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기에 대한 교재들은 현재 이제 나온 교재들 중에 하고 있고 현재 작업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양한 어떤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 교재들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거기서 내용을 보시고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되고 그 안에 있는 교재만 충분히 다루셔도 웬만한 그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빅데이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 분석은 조금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etWD냐 또는 뭐 setWD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설명이 다 나와서 여기서 좀 빼놨습니다. 제가 앞서 이게 설정을 해놓은 부분에서 약간 삭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작업 폴더명을 확인하는 것 또는 작업 폴더명을 만들고 C 하위단에 지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한 것들 명을 어떻게 돼?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read.csv 파일에서 CSV 파일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게 돼요? my heights라고 하는 쪽에 변수명에 저장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소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 분석을 해서 길지는 않아요. 뭐 한 10줄에서 길면 한 15줄 내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 인터넷 환경이 안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그 패키지들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때는 이제 라이브러리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스톨 패키지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러니까 R을 처음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으면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 R 프로그램 안에. 그러니까 80메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기본적인 패키지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운로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쌍다운편에 HMIC라든지 뭐 프리티R이라든지 또는 에이룰이라든지 에이룰 비즈 또는 뭐 구글 비즈, 지즈맵, 그 지즈플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SPSS라든지 다른 통계 툴 보면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전체 설치 안 하고 이제 부분 설치, 표준 설치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그 설치한 CD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 분석 탭만 저희가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추가적인 기능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되는데 이 R 같은 경우는 틀리게 필요한 패키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실 때는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환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스톨 패키지를 하지 않고 바로 라이브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는 건데요. 보시면 빈도와 비율의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 번에 해주는 기능을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HMIS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티R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 테이블의 어떤 빈도 중심, 그러니까 빈도 분석 중심의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리티R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리티R,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R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교재나 이 관련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설명들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해보겠다 어렵겠죠. 그래서 변수명을 지정을 하고 또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이고 또는 벡터가 무엇이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 없이 그냥 이것만 갖다가 예를 들면 예제만 있으니까 뒤에서 그 활용 부분만 갖다가 만약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다. 앞에 내용을 모르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게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하셔도 돼요. 뒤에 부분.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교재들이 보면 앞부분에 기본적인 설명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설치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변수, 상수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런 활용하는 사례들, 이제 기초 통계 또는 고급 통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실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몇 가지 패키지는 좀 한정을 좀 지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은 이미 저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다든지 시험 그 실습장 환경에 아니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로드 받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냥 라이브러리만 수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스톨 패키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 h 되어 있죠. 달러 표시 h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
마H, 달러 표시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H 안에 들어있는 이 하이치 항목을 이제 출력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굳이 저희가 이제 한번 왜냐하면 앞서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read.csv 이 파일을 지금 읽어오는 거죠. CSV 파일을 읽어와서 R에서 그래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바로 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를 가지고 왔는지를 어떻게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하고 뭐 렌즈 값 자체를 기본적으로 해서 평균이라든지 그리고 범위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나와 있겠죠. 평균 같은 경우 산술 평균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뭐 149.76667이다. 딱 보면 이미 봐도 아까 보면 저희가 145를 기준 잡았잖아요.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분석을 수행해 보니까 149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어떻게 돼요? 4cm가 더 크죠. 평균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범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렌즈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애가 140 그리고 제일 큰 애가 165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100cm 키가 작은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키의 범위 자체가 한 25cm가 되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중에 이제 평균으로 좀 잡아보니까 한 149 정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140이나 165 한 명씩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제하고 안에 그러니까 최고값하고 최저값들은 이렇게 좀 저하고 제하고 그 안에 것들만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하게 된 데이터들 있죠. 그러니까 변수명으로 저장해서 불러온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HMISC의 세부 기능 함수 중에서 이 디스크라이브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변수 및 데이터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나와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이렇게 좀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표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잘 나오진 않고 기본적으로 뭐 민, 미디엄, 뭐 VAR, SD, 그다음에 validate.n 이런 형태로 해서 나와 있고 이 칸은 없습니다. 칸은 없고 하이치해가지고 이제 평균 그리고 뭐 중앙값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표준 편차, 분산 이런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샤프 점 테스트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석 대상의 집단의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이루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어떤 검증을 쓸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의 수준 값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p-밸류 값이 얼마가 나와 있어요? 0.013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0.05보다는 작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0.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규모가설 기각. 그러니까 크면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 기각이죠. 대립가설 채택이 되고 0.05보다 작으면 p-밸류 값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형태가 되고요.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 잘못 드렸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p-밸류 값이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는 0.05보다 작을 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t-테스트를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수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t-테스트를 이제 거치게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뮤값 같은 경우는 145.0으로 되어 있고 아까 표준 신장이 145로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알터 값은 이제 그레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컨퍼런스 레벨 같은 경우는 0.95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이렇게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p-밸류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3372-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보시면 4.3372-06이라고 되어 있죠. 딱 보시면 얘는 바로 뭐예요? 아주 0에 가까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000004337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숫자 1이나 p-밸류 값이 1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잘못된 경우. 그런 다음에 뭐 0.1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이자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의 값이 나오게 되면 0에 아주 가까운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0.05보다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규모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규모가설, 대립가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서 가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미 주어지죠.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보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다음에 분석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0이죠. 0.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5보다는 작은 거죠. 그래서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으면 내가 원하는 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연구가설.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규모가설이 기각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이 이제 기각이 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커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시험 문제 예상이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 이 내용은 한 명이 분석을 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출처가 나와 있긴 하죠. 그러니까 2015년에 나온 거긴 한데요. 2015년 2월에 이제 논문으로 이제 게재가 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이 분석은 언제 수행을 했느냐? 2014년 6월에 분석이 끝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논문화시킨 형태가 돼서 진행을 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한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한 명이 처음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들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 겁니다. 뭐 초창기 지도는 제가 했습니다. 뭐 제 이름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초창기에 이 학생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교육에 대한 80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멘토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거겠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질문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멘토 역할이죠. 저는 단순히 멘토 역할하고 분석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이제 김근원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분석을 수행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2015년 2월에 나온 겁니다.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급행버스를 놓자라고. 이게 논문에 나와 있고 이미 2014년 6월에 이것을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 빅데이터 그 분석 그 과정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마치고 그 과정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논문화 작업을 시킨 건데요. 중요한 것이 2015년 3월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급행버스 놨잖아요.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물론 여기 뭐 시기상으로는 얘가 이 논문이 먼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 분석을 한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2014년이다 보니까 14년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 4호선의 승하차 인원이라든지 이 혼잡도에 대한 서울시 이제 통계 업무 지금 이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다 이제 제공이 되고 있죠. 거기 데이터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또한 23년 역별 혼잡도도 보면 역별 혼잡도하고 지하철 보면 일별로 시간대별로 승차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필요한 부분을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정제를 한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로우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제가 되지 않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가면 이미 정제는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완전 로우 데이터는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올려놓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만약 로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로우 데이터는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 평균을 낸다든지 또는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이제 구글 비즈라고 하는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비즈 패키지를 하시게 되면 나오는 것처럼 이 게이지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돼서 각각의 아까 어떻게 돼요? 평균을 냈겠죠.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가지고 보진 않죠. 지하철 혼잡도가 높은 게 언제예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서울 사시면서 그 2호선 라인이나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2호선뿐만이 아니라 9호선도 마찬가지예요. 꽉 차잖아요. 저도 이제 2호선 탈 때 보면 꽉 차거든요. 그거 이제 특정한 라인만 그렇습니다. 물론 4호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높다? 1호선하고 2호선이 높은데 그 2호선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분석을 했냐? 2호선 이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별 각 운행에 대한 노선별의 혼잡도도요. 이 파이 차트입니다. 물론 아래도 파이 차트가 따로 있어. 근데 아시겠지만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구글 비즈에 대한 패키지에 이 파이 차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구글 비즈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강의 보시면서.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 실시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구글 비즈 패키지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한 패키지들의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어떻게 돼요? 2014년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1의 다운, 그리고 라인 2의 뭐 이너, 라인 2의 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내선이냐 외선이냐 그리고 상행이냐 뭐 하행이냐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각각의 출근 시간별의 각 운행에 대한 어떤 노선부 혼잡도도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 역별 승하차 인원 우리 2호선을 잡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4호선이 있지만 2호선의 혼잡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실제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2014년 6월에 했던 그 발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그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논문화 작업이 되어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체계적으로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구글 비즈의 어떤 거냐 이제 버블 차트를 써서 각각의 그
그 2호선 역별 승하차 인원과 혼잡도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역별 승하차 인원하고 혼잡도의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본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집 분석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K-민스라고 하는 이 군집 분석에 대한 어떤 방법을 써서 군집을 이렇게 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지금 현재 군집을 묶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상치겠죠. 이상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와 있긴 하지만 크게는 여기에 되어 있는 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번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을 보시고 또한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론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뭐냐면 앞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없앴습니다.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없앴는데 그 A룰이라고 연관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관 분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얘는 A룰 비즈라고 하는 것을 써서 실제 이렇게 시각화시키는 연관 분석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빵을 사면 우유나 잼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연관성이 있다, 빵하고 잼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 분석이겠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혼잡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상한 결과 일치하게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분석 결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거는 뭐냐면 예상대로 2호선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다. 물론 1호선도 높고 4호선도 높아요. 구간별로 높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1, 2, 3, 4호선만 한 겁니다. 5, 6, 7, 8, 9 그쪽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1, 2, 3, 4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호선의 혼잡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어느 지역에서 되게 높았냐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에 소재된 지하철역들의 혼잡도가 높았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강남 쪽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업무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강남, 뭐 역삼부터 해서 교대부터 해서 많은 업무지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많은 업무지구가, 그러니까 상업지구겠죠. 이런 지구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해결 방안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혼잡도가 높은 역이 아니라 이 높아지는 역부터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권 역들에 이것을 급행버스를 놓게 되면 왜냐하면 지하철보다는 급행버스를 많이 탄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분산되겠죠. 완벽하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하철 이용하는 인원 중에서 뭐 10% 또는 5%만이라도 만약에 급행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혼잡도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여 출퇴근 시간에도 효과적인 운행을 한번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대안을.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들. 아니 지하철 혼잡도 높아? 그러면 배차 간격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배차 간격 운행 시간을 얘기하겠죠. 뭐 5분 간격이다, 4분 간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면 좋지 않아? 아니면 차량 열량 칸이 있죠. 열량을 예를 들면 10개인데 11개를 놓는다든지 또는 12개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놓게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미 해본 거예요. 안 해봤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서울 메트로의 2010년 11월 22일자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석관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시범 운행에 대해서 해봤더니만 일부 처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증차는 오히려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그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증차시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2호선 혹시 아침에 타보셨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다른 뭐 자격, 그러니까 국가 자격인데 출제하러 가게 되면 시청 이런 데를 가거든요. 서울 시청 2호선이잖아요. 하면 그러니까 거의 오면 이게 오죠. 거의 원래는 이 배차 간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출발을 바로 뒤에 와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9시가 넘게 되면 적게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출퇴근 시간만 딱 되면 다다다다 거의 붙어. 특히 출근 시간이 되게 심하죠. 많이 붙어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처음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증차라든지 또는 배차 간격을 줄인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혼잡도가 가장 높은 역 또는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해서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하철 노선들을 갖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2호선 외선에서 혼잡도가 높아지는 역은 바로 신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건 이제 사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호선 내선의 혼잡도가 가장 높아지는 역은 잠실이 되고요. 혼잡도가 완화되는 것은 역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아시겠지만 역삼만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내립니다. 혹시 타보시면 저도 많이 예전에 타봤지만 타보면 어떻게 돼요? 역삼만 딱 지나도 교대에서부터 이제 갈아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3호선 타고 갈아타면 딱 교대에서 제일 많이 타고 그다음에 되게 강남에서 좀 일부 내리고 또 역삼에서 사람 내리면 승객들이 내리면 그때부터는 되게 이제 외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편하게 갈 수 혼잡도가 낮아지겠죠. 반대로 여기서도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였어요? 혼잡도가 혼잡도가 제일 높은 역이 아니라 높아지는 역부터 시작을 해서 급행버스를 놓자라고 해서 교대, 뭐 선릉 이렇게 해서 잠실로 가는 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신림, 사당에서 교대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버스 전용 차선이 없으면 이 대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교대까지 여기서까지 선릉 여기까지는 딱 저기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잠실까지. 마찬가지로 교대에서 사당까지는 있는데 신림까지는 또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이 잘 활용이 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부분. 왜냐하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야 빨리 가지. 예를 들면 버스 타서 더 늦으면 지하철보다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까? 이용하지는 않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여드릴 거면 실제 시험에 대한 예상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이 시험 문제들이 이제 공공 또는 헬스케어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KPC에서 하는 거는 제가 다 이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유사한 유형들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사과 농가를 살리기 위해 사과 가격을 조사했다. 사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자 할 때 사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한번 검증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대한 정답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두 가지를 검증을 할 겁니다. 하나는 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잖아요. 그 저장된 그 파일도 같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분석 결과에 대한 것들 나와 있죠. R스퀘어 값이라든지 P밸류 값이라든지 변수 이름, 사이즈,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또는 다중 공소성이 나와 있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라고 한다든지 또는 분석 결과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은 아까 조달 경쟁에서 이기는 그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결과랑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분석한 그 R에 대한 그 수소에 대한 검증한 결과들이 있죠. 그 히스토리 내역을 봐서 분석을 수행해 봤을 때 올바르게 이것을 분석을 하고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시험 실기 1급에 대한 실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실기를 보시게 되면 참 어렵죠. 필기까지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근데 실기를 딱 보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접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은 그 엑셀 2급은 엑셀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엑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급 같은 게 R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시면 그 관련 교재 공식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를 토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분석을 수행해 보시면 충분히 이 실기도 어렵지 않게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아마 빠르면 올해, 늦으면 이제 내년 초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자격 시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이 자격에 합격을 하셔서 이 자격을 토대로 해서 직무 능력 향상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